만약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미국이 또 한 번의 경제적 승리를 자축하며 승전가를 부르고 불꽃놀이와 위대함의 약속으로 들떠있는 그 순간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 대륙 최대의 무역 관계에 비수를 꽂고 있었다고.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외교적 시나리오도 아닙니다. 심지어 뒷이야기가 유출된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은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거의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상호 신뢰, 경제적 통합, 군사 및 안보 협력을 기반으로 거의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는 이제 전략적이고 계산된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롭게 등장한 것은 단순한 외교 정책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관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일상에 바빠 이 소식을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번 단절은 공격적인 연설도, 국경을 넘는 군대도, 자극적인 헤드라인도 동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중하지만 단호한 성명이 발표되었고, 이는 북미의 작동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또 하나의 보호무역 조치로 간주된 행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캐나다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였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조치는 이미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관세 분쟁처럼 보였던 것은 곧 훨씬 더 깊은 무언가로 드러났습니다. 캐나다는 단순히 대응한 것이 아닙니다. 게임의 규칙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관세에 대해 자국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미국에는 최대한의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캐나다 총리는 카메라 앞에서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도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의 대응은 저항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건설이었습니다. 미국의 그늘을 벗어난 건설. 총리는 더욱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독립된 미래를 더 강하게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그 어조는 대립이 아니라 해방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진 일은 마치 지구의 축이 조용히 움직였지만 레이더에는 잡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단 3일 전 캐나다는 몬트리올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이르는 이사회 회의실에서 역사적인 무역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그 움직임의 이름은 태평양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그 의미는 미국 경제 의존도를 끊어내는 단절. 캐나다는 무역, 전략, 산업의 우선순위를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의 새로운 동맹으로 재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목표는 명확합니다. 향후 5년 안에 미국 경제 의존도를 40% 줄이는 것. 이것은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선거 유세의 허풍도 아닙니다. 현재 실행 중인 공공정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질문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우리는 몰랐던 걸까요? 워싱턴이 캠페인 슬로건과 관세 경쟁에 몰두하고 있던 동안 캐나다는 자신의 미래를 재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정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국방지출 재검토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방위비의 달러당 75센트 이상을 미국 제품에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명하지 않습니다. 총리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국내에 더 많이 투자하고 캐나다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며 다양한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진정한 가치를 찾고 실질적인 안보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발언 뒤에는 대륙의 정치 공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왜 하나의 파트너에게만 의존해야 할까요? 전 세계에는 더 안정적이고 더 예측 가능하며 어쩌면 더 수익성 있는 대안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미국 경제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통증으로 변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늘 하던 대로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미국이 모든 패를 쥐고 있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필요하니까 돌아올 것이라고. 그러나 무대 뒤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캐나다는 단순히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탈출하고 있습니다.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재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류망, 시장, 금융 시스템, 기술 동맹 모두 조용히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이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왜냐하면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7천억 달러 이상의 상품과 서비스가 국경을 넘나듭니다. 중국보다 많고 멕시코보다 많고 일본보다도 많습니다. 평일 하루에만도 약 20억 달러 규모의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그중 단 10%만 옮겨도 어마어마한 타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약 40%가 이동된다면 그 충격은 지진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파괴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 안정성, 예측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국제무역에서 이 세 가지는 어떤 서면 조항보다도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만약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갑자기 다른 대륙에 새 집을 짓기 시작했다면, 그것도 당신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답은 며칠 전 오타와에서 열린 평범한 무역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캐나다 통상부 장관 사라 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위협도 없었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많은 캐나다인들이 느껴왔지만 말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을 대변했습니다. 미국의 계산 속에서 캐나다는 늘 나중에 떠오르는 생각 정도로 취급받아 왔다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역협정이 다시 쓰여지는데 지쳤다고. 하루아침에 수천 개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일방적 결정에 휘말리는 현실에 지쳤다고. 그래서 캐나다는 행동하기로 한 것입니다. 선택지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미국이 또 한 번의 경제적 승리를 자축하며 승정아를 부르고 불꽃놀이와 위대함의 약속으로 들떠있는 그 순간,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 대륙 최대의 무역관계에 비수를 꽂고 있었다고.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외교적 시나리오도 아닙니다. 심지어 뒷이야기가 유출된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은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거의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상호 신뢰, 경제적 통합, 군사 및 안보 협력을 기반으로 거의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는 이제 전략적이고 계산된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롭게 등장한 것은 단순한 외교 정책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관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일상에 바빠 이 소식을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번 단절은 공격적인 연설도, 국경을 넘는 군대도, 자극적인 헤드라인도 동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중하지만 단호한 성명이 발표되었고, 이는 북미의 작동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또 하나의 보호무역 조치로 간주된 행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캐나다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였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조치는 이미 체결된 무역협정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관세 분쟁처럼 보였던 것은 곧 훨씬 더 깊은 무언가로 드러났습니다. 캐나다는 단순히 대응한 것이 아닙니다. 게임의 규칙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관세에 대해 자국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미국에는 최대한의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캐나다 총리는 카메라 앞에서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도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의 대응은 저항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건설이었습니다. 미국의 그늘을 벗어난 건설. 총리는 더욱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독립된 미래를 더 강하게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그 어조는 대립이 아니라 해방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진 일은 마치 지구의 축이 조용히 움직였지만 레이더에는 잡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단 3일 전 캐나다는 몬트리올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이르는 이사회 회의실에서 역사적인 무역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그 움직임의 이름은 태평양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그 의미는 미국 경제 의존도를 끊어내는 단절, 캐나다는 무역, 전략, 산업의 우선순위를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의 새로운 동맹으로 재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목표는 명확합니다. 향후 5년 안에 미국 경제 의존도를 40% 줄이는 것. 이것은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선거 유세의 허풍도 아닙니다. 현재 실행 중인 공공정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질문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우리는 몰랐던 걸까요? 워싱턴이 캠페인 슬로건과 관세 경쟁에 몰두하고 있던 동안 캐나다는 자신의 미래를 재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정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국방 지출 재검토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방위비의 달러당 75센트 이상을 미국 제품에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명하지 않습니다. 총리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국내에 더 많이 투자하고 캐나다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며 다양한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진정한 가치를 찾고 실질적인 안보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발언 뒤에는 대륙의 정치 공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왜 하나의 파트너에게만 의존해야 할까요? 전 세계에는 더 안정적이고 더 예측 가능하며 어쩌면 더 수익성 있는 대안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미국 경제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통증으로 변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늘 하던 대로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미국이 모든 패를 쥐고 있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필요하니까 돌아올 것이라고. 그러나 무대 뒤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캐나다는 단순히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탈출하고 있습니다.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재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류망, 시장, 금융 시스템, 기술 동맹 모두 조용히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이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왜냐하면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7천억 달러 이상의 상품과 서비스가 국경을 넘나듭니다. 중국보다 많고 멕시코보다 많고 일본보다도 많습니다. 평일 하루에만도 약 20억 달러 규모의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그중 단 10%만 옮겨도 어마어마한 타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약 40%가 이동된다면 그 충격은 지진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파괴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 안정성, 예측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국제무역에서 이 세 가지는 어떤 서면 조항보다도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만약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갑자기 다른 대륙에 새 집을 짓기 시작했다면 그것도 당신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답은 며칠 전 오타와에서 열린 평범한 무역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캐나다 통상부 장관 사라 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위협도 없었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많은 캐나다인들이 느껴왔지만 말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을 대변했습니다. 미국의 계산 속에서 캐나다는 늘 나중에 떠오르는 생각 정도로 취급받아 왔다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역 협정이 다시 쓰여지는 데 지쳤다고. 하루아침에 수천 개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일방적 결정에 휘말리는 현실에 지쳤다고. 그래서 캐나다는 행동하기로 한 것입니다. 선택지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 당신의 회사가 주요 공급업체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파산도 무능도 아닌 지정학적 문제 때문이라면요.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수백 명의 미국 기업인들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캐나다가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한 가구 제조업체는 20년 넘게 캐나다 숲에서 생산된 제재목을 구매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확실한 납기, 재협상된 계약, 그리고 예기치 못한 물류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 공급업체가 판매를 거부해서가 아닙니다. 공급망 자체가 재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입항 항구가 변경되었고 가격이 상승했으며 금융 시스템은 새로운 결제 경로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예측 가능했던 시스템이 불안정해졌습니다. 대륙 반대편인 시애틀에서는 밴쿠버와 포틀랜드에 각각 엔지니어를 두고 있는 소프트웨어 스튜디오가 팀 통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비자 규정, 새로운 데이터 보호 요구사항, 미국 시스템을 배제하는 디지털 플랫폼 채택 등이 이전까지 매끄럽던 흐름에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텍사스에 있는 한 식품 가공 공장은 캐나다산 곡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의존해 왔습니다. 매달 수천 톤의 밀과 카놀라가 트럭과 철도로 국경을 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일한 운송이 새로운 인증 절차를 요구합니다. 원재료를 공급하던 캐나다 기업은 최근 대한민국의 구매자들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건은 더 좋았고 납기는 더 길며 신뢰도는 더 높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3가지 예시에 불과합니다. 수천 개 중 단 3개입니다. 각각은 수십 년간 양국의 경제 성장을 지탱해온 시스템에 생긴 균열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단지 관세와 물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적 신뢰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너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캐나다는 미국 석유 수입의 약 2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스다코타, 미네소타, 뉴욕 등 국경 인접주의 전력 공급량 중 약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속적인 에너지 흐름이 바로 공장을 가동시키고 주택을 난방하고 병원을 운영 가능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조용히 캐나다 에너지 기업들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로 향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대한민국 정유소와의 직접 파트너십, 노르웨이 및 일본 기업들과의 협정 체결 등,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미국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워싱턴에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뉴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발표는 미국 언론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멀리서 조용히 그러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졌고 공개되었을 때는 이미 서명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이는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에너지의 일부가 다른 시장을 위한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복도 소음도 없이 단지 결정만이 존재합니다. 이제 눈을 잠깐 감고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도시병원이 국제계약 재구성으로 인한 전력 공급 불안정에 직면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휘발유 가격이 석유 수출국 기구가 아닌 오타와에서 내려진 전략적 결정으로 인해 상승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운송, 생산, 보관 비용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증가함에 따라 당신의 생계비가 상승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단지 누군가가 관세를 하나의 협상 카드쯤으로 여겼던 과거의 결정 때문이라면요. 기술 부문에서도 이 붕괴는 똑같이 파괴적입니다. 캐나다의 인공지능 플랫폼,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 통신망들은 이전까지는 미국 시스템과 자동으로 통합되었지만 이제는 유럽 및 아시아 기반 구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단지 기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이고 전략적이며 주권적 선택입니다. 이 전환 뒤에는 워싱턴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 주권입니다. 토론토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캘리포니아가 아닌 프랑스를 기반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결정할 때 단순히 클라우드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불안정한 미국 규제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선택한 것입니다. 데이터 보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충동에 좌우되지 않는 상업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선택한 것입니다. 인재도 이동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개발자, 디자이너. 이전에는 실리콘밸리를 자연스러운 목적지로 여겼던 젊은 캐나다인들이 이제는 베를린, 스톡홀름, 서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곳에서 안정성, 예측 가능성, 장기적인 계획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의 복도에서는 이 인재 유출이 공포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던 연결이 이제는 적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업 비자, 컴플라이언스 규정, 은행 수수료 등 통합이었던 것이 이제는 마찰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는 이제 막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은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해 왔습니다. 캐나다의 공장에서 만든 부품은 국경을 넘어 디트로이트의 조립 라인으로 이동하고 그 후 캐나다로 돌아가 마감 작업을 거쳐 전 세계로 수출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즉시 생산이라 불렸으며 효율성, 비용 절감, 물류 정밀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시스템은 해체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이 대한민국 완성차 업체들과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공장들은 새로운 공급 업체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그런 대체 공급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수준도, 그만한 가격도, 그만한 신뢰도도 없습니다. 그 결과 적시 생산이 아닌 만일을 대비한 생산 전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비용이 더 크고 불확실성이 더 높으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구입하고자 하는 자동차 가격, 보험료, 정비 비용, 그리고 이동성에 의존하는 모든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것이 아직도 멀게만 느껴진다면 농업 부문을 보십시오. 캐나다는 미국에 가장 많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국가입니다. 밀, 카놀라, 쇠고기, 유제품, 당신의 식탁에 매일 올라오는 음식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공급 시스템들은 지금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운송업체, 가공업체, 도매시장들이 계약, 납기 가격 경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마트에서 사는 고기의 가격이 오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침 식사의 빵이 더 비싼 비용으로 다른 곳에서 오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 자녀의 학교 우유가 언젠가 부족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대륙 경제의 무대 뒤에서는 새로운 지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심이 아닌,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물류적, 전략적, 지정학적 재설계입니다. 캐나다가 주도하는 태평양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는 단순한 무역 협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각 변동입니다. 이 협정은 단순한 상품 교환을 넘어서 기술 공유, 국방협정, 환경협력, 심지어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국가들과의 문화 통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의 계획은 이미 2년 이상 조용히 준비되어 왔습니다. 미국이 내부 갈등, 정치적 스캔들, 공허한 약속에 몰두하고 있을 때 캐나다 외교관들은 서울, 도쿄, 오슬로에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떠들썩한 발표 없이, 광고 없이, 조용히.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구조가 이미 협상된 상태에서 캐나다는 단지 마지막 나사를 조이고 있는 중입니다. 단순한 보복 조치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체계적인 구조 변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단순한 관세를 훨씬 초월합니다. 당신은 미국 달러가 캐나다와 그 교역 파트너들 간의 표준 결제 수단이 아니게 되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 그러한 현실이 구축되고 있는 중입니다. 오타와가 설계한 새로운 금융 아키텍처는 다중통화협정, 유럽 및 아시아 블록과 통합된 은행 시스템, 그리고 뉴욕을 거치지 않는 디지털 거래를 포함합니다. 간단히 말해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모든 달러는 단순한 경제 손실일 뿐만 아니라 영향력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신이 펜실베이니아의 소규모 사업자로 15년간 캐나다에서 농업기계를 수입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은행은 이미 절차에 익숙합니다. 신용 승인도 빠르고 환율도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캐나다 공급업체가 스웨덴 은행을 통해 거래하게 됩니다. 그 은행은 다른 관행을 가지고 있고 추가 담보를 요구하며 단순한 송금 승인에도 수주가 걸립니다. 이 같은 일이 국경 너머에서 투자를 유치하던 미국 기업들에도 적용됩니다. 이제 캐나다 투자자들은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독일의 스타트업에 자금을 투입하도록 장려받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경제 및 기술적 상호주의 협정을 체결 중인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말한다면 이 변화가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다고 하면요. 사실 우리는 단지 캐나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캐나다 모델의 성공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호주, 덴마크, 스페인, 심지어 멕시코조차도 같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의존도 감소, 무역 경로 다변화, 새로운 영향권 창출이라는 경로 말입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이제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형을 깨뜨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 회피해야 할 리스크로 인식되게 되었을까요? 그 징후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예고 없이 부과되고 철회되는 관세, 공공연하게 파기되는 국제협정, 매 선거 때마다 깨지는 약속, 불안정성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식이 오타와의 결정을 이끄는 힘입니다. 미국을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측 불가능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프라 부문에서는 캐나다가 이미 새로운 경제 질서에 맞춰 물리적 재편을 시작했습니다. 태평양 연안의 항만은 일본, 중국, 베트남을 직접 연결하는 항로에 맞춰 확장되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미국 외부 물류 중심지로 연결되는 철도도 재조정 중입니다. 통신기지는 유럽연합의 네트워크와 통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경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은 통합의 상징이었습니다. 쌍둥이 도시, 쇼핑, 유학, 직장 때문에 국경을 넘나드는 가족들. 하지만 지금 이 경계선은 점차적으로 지정학적 경제의 분리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운송회사들은 노선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버펄로, 덜루스, 벨링햄 같은 도시에 있는 물류센터들은 점진적으로 폐쇄 또는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지역 고용, 세수, 상업의 활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도래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전 세계의 눈에 장기 전략이 필요한 시대에 단기적 사고방식만 가진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달리 캐나다는 결코 수동적인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조용히 정교하게 움직이는 법을 알고 있었고 지금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륙 최대의 경제 재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파트너십은 그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캐나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동남아시아, 북유럽, 남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신규 협정이 10건 이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모두 같은 논리를 따릅니다. 깊은 통합, 예측 가능성, 자율성. 그리고 미국은 조용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이 변화의 흐름을 계속 알고 싶다면 이 역사적 단절이 가져올 현실적 개인적 결과를 이해하고 싶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해 주세요. 왜냐하면 대다수는 여전히 오래된 확신 속에서 잠들어 있지만 세상은 지금 다시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캐나다는 단지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거울이었습니다. 너무 유기적으로 통합된 모델이어서 우리는 종종 어디서 한 나라가 끝나고 다른 나라가 시작되는지조차 잊곤 했습니다. 같은 은행, 같은 네트워크, 공항에서 들리는 비슷한 억양, 그리고 거리를 건너듯 자연스럽게 국경을 넘는 같은 가족들. 그런데 만약 그 거울에 금이 같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금이 서서히 날카로운 파편으로 부서지고 있다면요. 그 파편들은 생산망, 은행, 기업, 학교, 가정에까지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지 관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협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상호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더 이상 당신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어깨를 찾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제 물류 경로의 재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최근 몇 달 동안 캐나다는 전통적인 미국 통로를 피하고 무역 흐름을 새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지 트럭이나 철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전반이 관련됩니다. 항만, 창고, 유통센터, 화물보험, 디지털 추적 시스템까지 포함됩니다. 밴쿠버 항만은 상하이, 부산, 도쿄와의 직항 노선을 갖춘 아시아 무역의 주요 관문이 되기 위해 적극적인 개조가 진행 중입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항만 시스템 현대화, 통관 절차 간소화, 상품 처리 속도 향상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목적은 명확합니다. 미국 중심의 물류 중력장을 해체하는 것, 이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는 곧 수천 개의 캐나다 기업들이 미국 항구를 거치지 않고 세계로 수출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애틀이나 로스앤젤레스를 통과하지 않는 모든 컨테이너는 미국 세수에 대한 손실을 의미합니다. 도로를 달리는 트럭이 줄고 남부 물류업체와의 계약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는 고립된 움직임이 아닙니다. 기반 시설 전체가 재설계되고 있습니다. 대륙 횡단 철도는 이제 미국 철도망에 의존하지 않고 캐나다 내륙과 태평양 대서양 터미널을 직접 연결하도록 조정되고 있습니다. 토론토와 몬트리올의 공항은 유럽과 중동과의 직접적인 화물 거래를 위한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제적 영토 주권입니다. 탯줄을 끊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이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미국의 생산망이 이러한 공유된 경로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퀘벡의 농장에서 뉴욕의 슈퍼마켓에 이르는 신선식품, 원가와 보안 문제로 캐나다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두는 미국 기업, 캐나다 물류 허브를 통해 수입되는 의약품의 원료. 이 연결선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이미 당신도 모르는 사이 재설계되었을까요? 한편 서비스 분야에서는 더욱 미묘한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결제 플랫폼, 은행 처리, 컨설팅, 규제, 컴플라이언스 서비스. 캐나다는 유럽연합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통합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으며 그들은 자체 금융 인프라를 사용합니다. 이는 점점 더 많은 캐나다 기업들이 더 이상 미국 달러로 환전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미국의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과할 필요도 없으며 더 이상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느리지만 치밀한 과정입니다. 미국 금융 헤게모니에 대한 구조적 절단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단지 대기업들 사이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규모 업체들 역시 이 새로운 경로를 기꺼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니펙의 한 레스토랑은 이전에는 캘리포니아산 와인을 수입했지만 이제는 비슷한 가격에 더 빠른 배송이 가능한 프랑스산 와인을 구입합니다. 캘거리의 한 그래픽 디자인 회사는 이전에는 뉴욕의 에이전시와 일했지만 이제는 코펜하겐 고객들과 직접 유로 결제를 통해 거래하고 있습니다. 환전도 미국식 수수료도 번거로운 절차도 없습니다. 캐나다는 하나의 도발에 반응하면서 새로운 경제적 존재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위협하는 동안 오타와는 계획합니다.
트럼프가 비장의 카드를 운운하는 동안 캐나다 정부는 협정을 체결합니다. 미국 의회가 내부 다툼에 빠져 있는 동안 캐나다 외교관들은 조용히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외침 없이, 선전 없이, 언론의 정당화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저 미국이 한때 풍부하게 가졌던 것, 즉 장기 전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당신은 아마 묻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일반 시민에게 영향을 주는 걸까? 이건 그냥 세계화된 엘리트들 얘기 아닌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렇습니다. 영향을 줍니다. 이미 주고 있습니다. 물류 비용이 경로 재편으로 증가하면 운송비가 오릅니다. 기존 계약이 깨져 식품을 더 먼 공급처에서 들여오게 되면 슈퍼마켓 가격이 오릅니다. 미국 기업이 캐나다 파트너를 잃으면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그 결과는 당신의 전기요금, 주유비, 식당 계산서, 영화관 티켓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은 어떨까요? 대학들도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미국 대학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던 캐나다 대학들이 이제는 유럽과 아시아의 연구소들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교환학생, 대학원 프로그램까지 모두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 보스턴이나 시카고로 향하던 캐나다 학생들이 이제는 비엔나, 헬싱키, 오사카로 갑니다. 반대의 흐름도 변합니다. 미국 학생들이 캐나다로 오는 경우도 줄어듭니다. 문화 교류는 감소하고 인간적 다리는 사라져갑니다. 그렇게 되면 상처는 단지 경제적 차원이 아닙니다. 감정적 차원으로도 번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잃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대륙적 형제의 감정입니다. 토론토의 시민이 시애틀에서도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던 감정, 버펄로의 노동자가 캐나다 이웃을 같은 삶의 프로젝트로 여겼던 존중, 단지 국경선이 아니라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던 북아메리카. 그런데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요? 캐나다 측에서는 한 나라 전체가 미래를 워싱턴의 불안정성에 더 이상 맡기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캐나다 수출의 약 80%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G7 국가들 중에서 캐나다가 미국의 가장 의존적인 무역 파트너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이 수치는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하게.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노르웨이, 유럽연합과의 새로운 협정 체결로 인해 이 의존도는 현재 약 67%로 떨어졌으며 공식적인 전망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30년까지 50% 이하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10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30%포인트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균형 조정이 아니라 전체 구조의 재설계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인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캔자스의 밀 농부이고 지난 20년 동안 캐나다 가공업체에 밀을 납품해왔다면 이제 가장 큰 고객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캐나다 정부가 더 예측 가능하고 더 안정적이며 더 유리한 대안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하이오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임원이고 공급망의 일부가 온타리오의 공장에 의존하고 있다면 이제 폴란드, 말레이시아 또는 멕시코에서 공급업체를 찾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캐나다와의 통합이 단순한 계약을 넘어 문화적이고 운영적인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동일한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 충격은 기술 인프라의 재설계입니다. 2023년 이후 캐나다는 디지털 자율 인프라 통합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는 유럽 표준의 보안 기준을 기반으로 한 주권 서버 설치, 그리고 스웨덴, 독일, 핀란드 등과의 공동 AI 양자 컴퓨팅 개발 컨소시엄 구성까지 포함합니다.
캐나다 혁신부 소식통에 따르면 거의 비밀에 가까운 정보이지만 사실입니다. 불과 18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120개 이상의 캐나다 기술 기업들이 미국 기반 플랫폼을 떠나 유럽 또는 아시아 서버로 이전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한 기업이 미국 클라우드를 버리고 스위스나 에스토니아의 서버를 선택할 때마다 그 기업은 미국 규제의 소나기에서 벗어납니다. 미국 법의 적용 범위에서 데이터를 떼어냅니다. NSA의 감시망 밖으로 알고리즘을 옮깁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한 생태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미국과 캐나다 간 데이터 공유에 의존하고 있다면 이미 그 생태계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데이터가 새로운 법률에 따라 차단, 재지정, 필터링 되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차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아픈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캐나다는 미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교류한 두 번째 국가였으며 그 관계는 매년 약 20억 달러의 학생 지출, 학술 관광, 공동 연구를 창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 수치는 2022년 이후로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왜일까요? 캐나다 대학들이 아시아 및 유럽의 학술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우선시하도록 장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략 분야 연구 프로그램이 미국 대학을 제외한 국제 공동기금의 공동 후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기적 결과를 상상해 보십시오. 학생 교류 감소, 공동 프로젝트 감소, 공동 특허 감소, 공동 논문 감소, 아이디어의 흐름 자체가 둔화. 이것은 지식 기반의 단절입니다. 혁신과 글로벌 사고의 미래를 가로막는 신뢰의 붕괴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원하시나요? 최근 몇 주 사이 독일과 뉴질랜드의 외교관들이 오타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기존 블록을 벗어난 새로운 다자간 상호 의존 모델만을 논의했습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중심이 아닌 무역, 기술, 국방의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 노력. 질문은 간단합니다. 왜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합니다. 미국이 더 이상 예측 가능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협정은 찢어지고 약속은 일시 정지되며 동맹국들은 미국 내부 정치에 따라 처벌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알루미늄 관세, 내일은 농업 분야에 대한 위협, 그 다음은 소셜미디어에서의 조롱. 미국의 법적 안정성은 불안정한 정치 주기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더 이상 역류에 맞서 노를 젓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에서 뛰어내려 자신만의 배를 만든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예외가 아니라 전조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 단지 첫 번째 진동일 뿐이며 곧 글로벌 권력 재편을 초래할 외교 지진의 시작이라면, 왜냐하면 미국이 여전히 관세와 정치적 허세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실제로 변하고 있는 것은 증권 그래프나 의회 토론에서 보이지 않는 것, 즉 국제적 신뢰가 분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재구성은 미국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미국을 멀리하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워싱턴의 다자간 결정 중심지로서의 위상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캐나다가 글로벌 무대에서 자신의 역할을 재정의하면서 다른 조각들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판 전체를 뒤엎을 만큼 무거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북대서양 이사회 회의에서 캐나다는 5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어려웠던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나토 내부의 독립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개발을 위한 상설위원회 창설 제안이었습니다. 물류와 무역의 자율성 확보를 중점으로 둔 이 제안은 쉽게 말해 미국에 체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동맹국들끼리 협력할 방법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프랑스 외교관들에게는 놀라움, 독일 대표들에게는 조심스러운 환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예라고 말한 나라는 없었지만 아니오라고 말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외교에서 이는 이미 지진과도 같은 반응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던 국가들이 더 이상 그 리더십이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때부터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주 노르웨이 외교부의 내부 보고서가 현지 언론에 유출되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캐나다의 태평양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대서양 외교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의 견고한 모델. 다소 관료적인 표현처럼 보이지만 현실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이제는 협상의 대상이 된다면 미국에 무엇이 남을까요? 기억합시다. 미국 리더십의 힘은 무기보다도 예측 가능성에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중력 중심이 된다는 능력에 말이죠. 그 중심이 흔들리면 위성들은 새로운 궤도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지 무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맹 재편의 문제이며 결정의 흐름을 다시 그리는 문제이며 수십 년 동안 워싱턴을 기준으로 조직되어 온 외교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국가들의 해방 선언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렇게 자문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국과 그토록 가까이 있을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양자회담, 다자포럼의 연설, 방위예산 제안서까지 모든 현실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벨기에 의회는 현재 항만 디지털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유럽 기금 창설을 논의 중입니다. 이 기금은 미국 은행의 자금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고의 불안정 상황에서 기술 자율성과 법적 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함. 이 변화를 느낄 수 있나요? 이제는 미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불안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현대 세계에서 예측 가능성은 물리적 힘보다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감정적 요소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글로벌 리더들에게 미국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상징했던 그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국가들이 그 뒤를 따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나토에 막 새롭게 가입한 국가, 기술 이전 협정을 캐나다와 직접 협상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국의 중재가 필수였던 일입니다. 스웨덴은 캐나다와 공동 사이버 방어 프로그램을 논의 중입니다. 핵심 인프라 보안을 위한 계획입니다. 일본조차도 태평양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혁신 컨소시엄에 참여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미국은 얼마나 더 많은 동맹이 자신들 없이 새로운 협정을 맺는 모습을 봐야 자신들이 더 이상 방해 중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까요? 주의하세요. 이것은 미국의 붕괴가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의 불변 중심이라는 환상의 붕괴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다시 쟁취해야 할 자산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연설로는 안 됩니다. 겸손으로, 일관성으로, 그리고 약속보다 강한 행동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모든 일에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당신은 아마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이미 당신의 집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약국에서 지불하는 약값, 자동차 수리에 걸리는 시간, 작동하지 않게 된 앱, 교대조가 줄어든 공장, 당신의 도시에서 사라진 서비스, 이것은 멀리서 벌어지는 위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일상 속을 관통하는 변화입니다. 캐나다와 미국 간의 거리감은 단지 더 큰 흐름의 징후일 뿐입니다. 조용히 진행 중인 글로벌 질서의 재설계, 그리고 당신이 무시하려 해도 그것은 이미 당신의 이웃, 당신의 직장, 당신의 지갑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념, 정치 성향, 나이, 학력은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당신에게 준비되었는지를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도달할 뿐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적응하느냐 아니면 짓밟히느냐.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멈추고 생각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해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밈과 조급한 헤드라인으로 정보를 얻고 있는 동안 다른 이들은 이 글로벌 게임의 새로운 국면을 이끌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의문을 품게 했든 분노를 불러일으켰든 단지 더 알고 싶다는 갈증을 불러왔든 지금 이 순간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을 활성화해 주세요. 이 콘텐츠를 지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캐나다의 전략을 어떻게 보셨나요? 미국이 책임 있는 방식으로 다시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앞으로 수년간 국제관계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생각해 주셔서. 수많은 이들이 피상적인 것을 택할 때 깊이를 선택해 주셔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편함이라는 감각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각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